안녕하세요. 펜션 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의 허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려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시설에 대한 조건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사업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2020년 2월 12일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이 하나 개정됐는데요. 바로 민박 사업자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자가 건물로 펜션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만 농어촌 민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요. 자가 건물이 아니라 임차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장장 3년이나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를 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수능 마치고 함께 여행 간 고3 학생들 여러 명이 사망한 사고 말입니다. 그 사고가 발생했던 펜션이 바로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던 펜션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자기 건물이 아닌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시설 관리도 소홀하고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펜션 사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든 거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일가족 몇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아예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아무데도 등록 안 하고 무단으로 손님 받았던 그런 케이스죠. 이런 대형 인명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법들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허들을 자꾸 높게 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실 분들이 앞으로 살펴보실 게 어떻게 하면 공백 없이 이 법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할 거냐 하는 점이겠죠. 일단 자가 건물로 하는 경우를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가 건물로 사업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경우, 하나는 기존의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는 경우, 이렇게 두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해서 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 법이 생기면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매매계약, 전월세 계약 모두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으로 10%를 내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민박의 경우에는 20%의 계약금을 냅니다. 그 대신 잔금 기간을 6개월로 아예 늘려놓습니다. 그래야만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계약금을 20%나 지불했으니까 그 건물에 전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계약금을 20%나 받았으니까 매도하는 측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쉽게 들어줍니다. 그 건물에 꼭 6개월 전부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있던 지역에 살면 되는 거지만 6개월 단기 계약할 곳도 별로 없으니까 매도인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잔금 치를 때까지 자동으로 6개월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까 잔금을 치르자마자 펜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 건물을 짓는 경우 펜션을 신축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건축한다고 해도 마무리할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공사 시작하면 공사 감독하러 현장에 자주 가잖아요. 저희도 신축 공사할 때 현장에 2달가량 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 공사 시작하자마자 숙소 하나 얻어서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공사 감독하면서 지내다 보면 6개월이 금방 흘러서 자격 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게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문제는 임차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입니다. 근데 임대랑 임차랑 단어 많이 헷갈리시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임대는 주인 입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임차가 세입자 입장에서 쓰는 단어고요. 주인 입장에서 임대를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 혹은 임차 펜션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용법입니다. 펜션을 임차해서 민박 사업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3년 거주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건 기본 조건이고 이 조건 외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허들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지역에서 3년 거주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 지역에서 펜션을 2년 이상 운영했던 사람이거나 앞으로 2년 이상 펜션 사업을 할 사람이라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요, 2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1년 단위로 뜨내기 단기 계약하는 사람들은 아예 민박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임차 건물로 펜션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다달이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연세를 한꺼번에 내고 1년간 사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없이 한꺼번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내고 1년간 사업하는 형태죠.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임차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 8, 9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계약을 맺고 뜨내기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 법을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 아니라 2년간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펜션 사업을 하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거죠. 임차 펜션을 하려는 분들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데요.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보니 요즘 현장에서는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차 펜션을 운영하고 싶은데 3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우니까 편법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알지만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편법 운영하다가 문제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웬만하면 편법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다들 적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꼼수 얘기가 나왔으니 다른 케이스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자가든 임차든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려면 해당 건물에 계속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고 나서 슬그머니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점검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탈로가 금방 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농어촌 민박 사업 바로 취소됩니다. 요즘같이 임대 놓기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민박 사업 취소되면 그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산이 잘 발달해서 요즘 전산 돌리는 걸 자주 한다고 하니까요. 절대 주민등록 옮기지 마십시오. 적발되면 불이익이 너무 커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설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요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요건은 사실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230평방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2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 그리고 건물의 용도는 한 가구로 구성된 단독주택이거나 여러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이 두 가지 용도의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어들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시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차이가 뭐냐면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고요. 다가구주택은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랑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소유의 여부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각각 다른 건물을 말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로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 안에 가구가 있는 건데 이 가구는 소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임차를 놓거나 혹은 같은 주인인 경우 이러한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건물에서 또 갖춰야 할 게 정화조 시설인데요. 정화조 시설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건물 외에 갖춰야 할 기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설 요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갖춰야 할 기본 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이런 것을 객실마다 설치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준비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 신청을 하면 며칠 내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하러 나오는데요. 그 전에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유도 표지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인 경우에는요, 유도 표지가 아니라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 표지는 야광 스티커 같은 걸 붙이면 되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요. 유도 등은 일종의 전기장치니까 미리 복도 같은 곳에 전기선을 깔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등 부분은 면적이 150m를 초과하더라도 이 법이 생긴 2020년 이전의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은 유도 표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물에는 반드시 유도등을 달아야 하니까 신축하시는 분들은 유도등 설치를 위한 전기선 작업 꼭 하십시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흔하지는 않지만 바닷가 쪽에는 4층 건물도 많더라고요. 150제곱미터 넘으면서 3층 이상 되는 건물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하시는 분들 완강기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이게 다고요. 조식 제공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펜션에서는 조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신다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겠죠?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이 부분은 말 안 해도 갖추시겠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 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주방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자동 해결됩니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그러니까 후드 같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식 제공하는 경우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 관련한 겁니다.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상수도 쓰는 농어촌 민박은 해당이 안 되고 지하수 쓰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고 지하수를 쓰면서 조식 제공을 하는 펜션이라면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다는 검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와서 수질 검사를 해가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사설 기관에 연락해서 직접 검사서를 받고 그 검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질 검사서를 줍니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에도 준공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수질 검사서가 필요하거든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서 하는데요. 이 비용은 지하수 준공 허가를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수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질 검사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검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질 검사 항목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면 한두 가지 항목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검사서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정화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식 제공하는 경우 갖춰야 할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시설 조건에 대한 마지막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난방기, 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이런 연소 난방기가 있는 경우에는 화기 취급처 안전시설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난방기 설치 장소, 보일러실, 주방, 이런 화기 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돼서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요, 제외해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보일러실하고 객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강릉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던 경우에는 하필이면 그 방 테라스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게 실내로 유입이 돼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화해서 이렇게 시설 기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길게 했지만 시설 기준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난방기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화재 관련해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등 달고, 유도 시트지 달고, 3층 이상의 펜션은 완강기 달면 됩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에 담긴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법들을 직접 찾아서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농어촌 정비법이랑 농어촌 정비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86조, 86-2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농어촌 정비법 시행 규칙은 별표 3번, 3-2번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허가 조건 같은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글로 정리된 걸 보면서 메모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 소개된 내용을 제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소개해 놨으니까요. 제 블로그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펜션 연구소장 이렇게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니까 방문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